아까는 서울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국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전세가 높았던 애를 찾는 거죠. 이게 시장 강도로 봤을 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잘 보이는 게 있고 가격 증감률로 봤을 때 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강도는 시세보다 훨씬 이 지인 시세로 해가지고 훨씬 먼저 나타나요. 그래프를 보실 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8월 1일 때 시장 강도가 63이었는데 지금 362잖아요. 전세 시장 강도도 지금 37에서 221 올랐고 전세 증감이 제일 높았던 게 이제 세종이죠. 세종이 전세 증감도 제일 높았고 매매도 594에서 621로 반년으로 했을 때 세종은 워낙 1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이 전세가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세종을 고를 수가 없는 게 얘는 이미 1년 동안 올라가지고 매매 증감률의 이 증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를 볼 때 현장이라던가 지역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데이터를 볼 때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역을 고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 4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교집합이 되는 지역을 먼저 고른 다음에 거기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현장이랑 접목시켜서 보지 이 데이터만으로 지역을 고르지는 않아요. 이 흐름을 보려고 하면 그걸 보면 좋아요. 매매가 상승을 보면 매매가 상승해서 상승하는 상위에 차지하는 애들의 특성이 단지 특성들이 있어요. 임대차 3법이 발현되고 나서 보면 전세가가 서울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냐라고 이제 줄을 세워보는 거죠. 지금 6개월간 서울은 지금 141%가 올랐어요. 근데 그 1등 단지는 역시나 전세가 상승이 높았던 강동구의 암사동, 동원, 베네스트라고 나오죠. 28평이고 4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거래돼도 막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조금 모수가 너무 작아서 제외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똑같이 성내동, 동아 1차야 30평. 얘도 단지수가 너무 작으니까 얘도 빼야 될 것 같고 평형대별로 세대수가 나누다 보니까 특히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좀 대단지보다는 조금 있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고 용산구 산호도 40평대 114%, 영등포 당산동 4가, 유원 제1 32평 55세대 37년차 104%. 영등포 안에서도 당산동 4가의 유원 제1은 메인 입지인가요? 영등포 구청역 주변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보다는 사실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낫거든요. 이런 애들은 조금 연식도 오래되고 단지수도 작아요. 물론 재건축한다고 지금 조합 설립인가 이쪽 얘기가 있네요. 비싼 애들 오르고 이제 이런 애들도 여기 영등포의 특징이 단지가 그렇게 작아요 다. 대단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한두 개 이제 거래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용산 이촌동도 현대맨션 52평이죠. 평대가 좀 크고 이촌동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완전 비싼 애잖아요. 근데 50평대. 이미 작은 애들은 너무 올랐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도 그렇고 서울 쪽에서도 그렇고 평형대, 메인 평형대는 다 오르고 이제 평형대가 넓혀가서 에너지가 퍼지고 있다. 그리고 메인 애들이 올라가면 평형대를 크게 아니라고 해서 메인 평형대가 간다 그러면 좀 외곽 입지로 이게 데이터로 보이시죠? 몇 개 안 봤는데도 그러네요. 이런 정도의 트렌드를 지금 이런 게 많이 거래되고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엔 어디를 가면 좋을까를 이제 생각해서 어느 지역 갈지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영등포구를 간다. 그럼 아까 유원제일이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아직 덜 오른 애들을 찾으러 가야 되죠. 이거보다 상급지로 가면 이미 너무 올랐으니까. 이거보다 하급지나 이거의 주변에 있는 단지 중에 얘보다 좀 덜 오른 애들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가야 되는 거고 이 흐름은 당분간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쫙 이렇게 흐름이 외곽이나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퍼져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다시 됩니까? 또 메인으로 오는 다시 거죠. 또 이제 근데 내가 지금 메인이 올랐고 다음 지가 오르고 있는데 다음에 메인이 오를 것까지를 기다려서 메인에 들어간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메인이 좋아.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아까 강남 3구랑 막 송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송파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송파구 삼전동은 빌라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송파는 여기 위에 잠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헬류가 있기 전에 그 사이에 빌라촌이 이렇게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삼전동 안에 그러니까 동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삼전동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몇 세대 안 되는 조그만 동이 2개나 3개 또는 뭐 한두 개 있는 그런 애거든요. 그런 애가 27평이 31년 초인데 84.33%가 올랐다는 거죠. 헬리오라던가 뭐 잠실이라던가 큰 대단지 애들 그리고 밑에 위례 끼고 있는 장지동이나 이런 애들의 메인 애들은 이미 다 오른 거예요. 상반기랑 중반기에 하반기에 전세가 막 오를 때 그때 하고도 이미 1, 2억씩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덜 오른 애들 위주로 상승률 높은 애들을 차지하고 있다. 대하 37평 22년 차. 얘를 먼저 볼까요? 얘 지도로 보면 동이 지금 한 개죠? 동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잠실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는 허리띠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허리띠고 거기 안에 지금 현대아파트 여기 나홀로 하나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대단지나 이런 애들, 법조타운 근처에 있는 요런 애들, 여기 송파 파인타운 이쪽 애들은 이미 올랐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를 애들이 이런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여기 끼어 있는 조그만 애들. 형님들이 먼저 갔으니까 이제 동생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지는 얘네가 좋죠. 근데 이제 아파트 밀집도가 떨어지고 주거의 쾌적성이라든지. 네네네, 그렇죠. 여기는 빌라촌이잖아요. 빌라촌 안에 있는 이제 아파트냐, 아파트촌 안에 있는 아파트냐, 이제 그 틀리죠. 여기 송파 안에서는 나름 얘네들은 좀 떨어지는 애들이죠. 그래도 여기 거여마천에 이제 여기 있는 좀 약간 오래된 애들보다는 가격이 나가죠. 상급지고 그거보다는. 네, 훨씬 상급지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옷을 갈아입을 애들이라서 얘네도 가격대가 지금 오르죠. 여기 하남 과밀 이쪽도 얘네보다는 여기에 있는 신축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얘네도 그렇게 가격이 막 싸지는 않다. 지금 얘도 보면 이미 오른 애들은 많이 올랐고 그나마 좀 평형대도 좀 그렇잖아요. 50평대, 39평, 48평. 가락동에 성원 성대빌 이런 애들도 48평이잖아요. 30평대, 20평대는 오르고 이제 다음에 이제 평형대가 넓혀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흐름이 다 그래요. 이미 핵심 메인 평형이라던가 메인 입지는 많이 올랐으면 그 다음에 평형대, 그 다음 지역 물이 퍼져나가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물이 오른다고 했나? 물이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매점갭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수도권 아까 풀피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매점갭이 지금 5억. 매점갭 여기 송파에서 그러면 작은 거 한번 내려볼까요? 지금 이거는 높임 순이고 낮은 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합의호 전세가 상순이 높고 매매가 전혀 안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9천이 떴네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호가 붙여서 팔리지 않은 가격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애들을 혹시 눈먼 물건이거나 그런 게 있는지 찾아보러 가면 딱 봐도 누가 봐도 좋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문정동 4년 차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얘는 매매가 거래가 안 되고 그렇죠. 전세가랑 비교했을 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찾아도 솔직히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걸러서 최대한 갭 적은 거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0이네요. 0 데이터가 0. 예, 여기서 매점갭을 설정을 해야지 0이 안 뜨더라고요. 매점갭이 1억 이상으로 찝었거든요. 왜냐면 그 밑으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2천짜리, 3천짜리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전세만 거래되고 매매가 거래 안 됐을 경우 그런 확률이 높겠죠. 391 하나 오벨리스크 이런 거는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얘는 없다는 거예요. 송파는 못 가는 걸로, 송파는 어림없는 걸로. 네. 그래서 송파 가려면 최소 3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3억 갭이면 그때 작년 10월만 했어도 파인타운까지는 눈 볼 수 있었어요. 그 시기를 딱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어떨 때는 지방 살 돈으로 서울을 살 수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지금 가야 될 타이밍이 온 지역을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뭐 다른 데 더 좋은 데 샀어. 물론 그것도 수익이 나겠지. 근데 더 좋은 걸 놓치는 기회비용을 이제 쓰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지역을 전체적으로 훑고 지금 가서 놓치지 않고 타이밍 좋은 애를 찾는 게 더 가성비가 훨씬 좋고 수익도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을 갈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50만 밑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30만 밑으로. 그럼 인구수를 먼저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요량 어떨지 앞으로 22년, 23년, 24년 했을 때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 그러면 좀 나중에 내가 팔고 나올 때나 중간에 팔려고 할 때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서울은 24년까지 쭉 부족으로 나오죠. 사실 이 멀티 차트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서울도 봐보세요. 6월에 튀었잖아요. 아까 617이랑 이제 720 대책 발표되면서 이때 한번 거래량이 같이 묶이게 되니까 다시 서울이 그러면 어차피 규제받을 거 서울로 갈 거야 라고 더 좋은 데 갈 거야 하고 이제 거래량이 튀었고 얘네는 오히려 전세가 상승이 높은 11월 달, 12월 달에는 어때요? 거래량이 그렇게 6월처럼 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얘네는 전세가 상승보다는 대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방은 반대예요. 정책의 영향도 받았지만 12월 달, 11월 달에 전세가 상승 때문에 거래량이 팍 튄 지역이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도가 큰 애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얘는 6월에 거래량이 여기에 지금 튀었잖아요. 월평균 거래량보다 튀었는데 여기 12월 달에 더 많이 튀었죠, 거래량이. 이 경북 지역은 정책보다는 이 전세가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는 거죠. 물론 이 경북 안에서도 구별로 동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의 흐름을 더 영향을 타는 지역이냐 아니면 전세가 상승에 더 영향을 타는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데이터로 볼 수가 있죠. 데이터를 보고 이걸
해석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지금 처음에 이거 본다고 뭐 안 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데이터 아무것도 몰랐을 때 보고서 하나 볼 때도 솔직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무슨 뭐 외계어가 이렇게 써있나 했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지역은 이 그래프만 봐도 드라마 한 편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튀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때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고 어느 단지가 올랐고 왜 그랬고 이유들이 다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A급 단지가 왜 이렇게 들어갔는데 B급은 왜 전세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그래프 안에서 다 이제 녹여 나와서 스토리가 쫙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까먹지만 기억력 때문에. 아, 그래도 그렇게 이걸 해석하죠. 그래서 데이터로 볼 때 데이터를 못 본다 그러면 이 멀티 차트만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강도는 이때쯤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네.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7월에 바닥을 찍었는데 시세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이때부터 2020년 6월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는 가격이 안 움직이고 분위기만 점점 좋아지는데 이거는 이때는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들은 이 시장 강도 좋아질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해서 시세가 움직일 때 바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장 강도가 없고 이제 시세만 움직이면 시세가 움직이면서 좀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조금 오르고 이렇게 오르면서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고 가려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 흐름을 봐요. 왜냐면 3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한 3개월,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이게 흐름의 이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을 지난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갈 때 시세를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 강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 강도의 변곡점에서 지켜보기 시작해서 시세 움직임을 할 때 들어가면 선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시장 강도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네네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 강도가 움직일 때 바로 움직이라고 안 하잖아요. 시장 강도가 변곡이 됐을 때 지켜봐서 시세가 변하는지를 봐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시장 강도는 변곡점이지만 시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시장 강도가 여기서 변곡이 됐잖아요. 변곡이 돼서 시세를 봤을 때 그 이후에는 시세가 좀 보합이잖아요. 내려가지 그러다가, 않고? 보합이다가 이렇게 되면 좀 보합이 되면 A급 단지는 이미 좀 약간 움직여요. 시작됐다. 그러면 A급 단지 먼저 시세를 보면서 움직이는 걸 봐서 시세가 움직이는 걸 보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단지에서 3번. 그러니까 확인을 여러 번 할수록 확신이 많이 드는 거지. 그래서 A급 단지가 올랐어. 근데 A급 단지 놓쳤어. 그럼 B급 단지 갔을 때 A급이 이미 가서 날아간 걸 봤어. 그럼 B급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갖고 B급을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요즘 투자하실 때는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네네네. 그럼 좀 더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참 요새 옛날 같으면 제가 초반에 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6개월 공부하고 그 다음 1년 동안에 10개를 샀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10개가 뭐예요. 더 사고 싶죠. 왜냐하면 지금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방에 무피, 플러스피 이런 애들 세팅해놓으면 기본적으로 500대기, 1000대기부터 시작해서 뭐 100% 먹을 수 있는 애들은 많은데 지금은 이제 묶인 게 많아가지고 세금 때문에 하나마나가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딱 세금적으로 수익이 있을 정도의 그 물건만 이렇게 컨트롤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은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거래량. 이게 전에는 거래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팍 튀는 거래량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월평균 거래량보다 이제 낮냐 높냐. 지금은 또 심리니까 매수매도 동향을 좀 보는 게 좋아요. 되게 특이한 게 정책이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뜬 소문이 뜬다. 그러면 거기가 빨간불이 쫙 들어오는 게 이 심리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 달에 지금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12월 그때 16일에 발표됐죠. 21일에 분위기가 확 죽는 게 있나? 지금 없죠. 12월에 대책이 발표됐는데도 크게 뭐 확 죽는 애는 없었고 오히려 그 다음에 부산이 죽었네요. 어느 지역이 묶인다고 하다가 이제 안 묶인 지역도 있고 묶인 지역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희비가 여기 매수에서 좀 나타나요. 희로애락이 여기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을 공부하면은 내가 볼 때 그걸 구심점으로 본다. 그럼 얘가 죽어가고 이제 살아가고 이런 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여기다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준비해온 게 아니라 가지고 풀 히스토리가 없네요. 강원도는 솔직히 지금 12월 달에 발표되고 난 이후에 별로 그냥 변화가 없다가 오히려 1, 2월 달에 슬펐어. 조금 안 좋았네요. 그리고 전남은 계속 안 좋고 전남은 그 전에 솔직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1월달, 12월달에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숫자가 좀 약간 다들 조금
조금씩은 떨어지는 네, 조금씩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 이런 게 있는 거죠. 12월 달에 아까 거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가 돼서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매수 심리가 좀 죽을 수도 있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요번에 또 특징이 옛날에는 서울이 오르면 그 다음에 뭐 용산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마포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퍼져가는 게 순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오르니까 내가 이 지역 보고 있는 동안 다른 지역도 날아가고 있고 뭐 다른 지역 날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순서를 기다려서 이렇게 간다. 물이 들어오길 기다려서 간다. 이걸 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트렌드가 옛날이랑 좀 다르다.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 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같이 오르니까 그럼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가 어딜까를 거시적으로 보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근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려면 이미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막 이렇게 금방 날아가고 매물이 하나도 없고 다음 거래되면 막 1억씩 니까. 또 최근에 그 단지의 상승의 특성은 옛날에는 이제 언덕이 올라가듯이 천천히 올라갔다고 한다면 대세상승장을 거쳐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근은 절벽 위에요. 이렇게. 네, 왜 그러냐면 한 개 거래되고 매물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걔가 옛날에는 뭐 3억대가 하나 거래됐다. 그럼 3억 1000이나 2000에 나오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안 나와요. 3억 5천, 7천, 4억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옛날보다 훨씬 상승 속도나 그 기울기가 훨씬 큰 거죠. 평형대별로도 나오거든요. 얘가 30평대가 더 많이 움직이는지 20평대가 많이 움직이는지 그 평당가도 어디가 제일 높은지 지금 여기 안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게 30, 40평대가 더 많이 가잖아요. 지금 맨 위에. 그러네요. 네. 지방 같은 경우도 30평, 40평대가 많이 움직이고 특히 교통 편의성이랑 신혼부부가 많이 움직이는 데는 20평대가 더 많이 여기서는 50평대가 맨 위에 있고 이쪽으로 가서는 이제 30평대 그 다음에 20평대, 30평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전세도 같이 움직이고 실수요가 가장 많이고 메인 평형대가 30평에서 40평, 34평 정도가 제일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20평에서 30평 뭐 이런 정도로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인 평형대가 어딘가를 알 수가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20평대보다는 30평대가 메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약간 광주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이 더 세잖아요. 거기가. 아, 그렇습니까? 네, 광주광역시는 대형 평형을 더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50평 이상? 그죠? 지금 얘는 항상 50평대가 1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는 넓은 평형대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얘는 지금 계속 그런 쭉. 거잖아요. 지금 2009년부터도 계속 바뀌지 않고. 쭉. 길게 보면 앞에 것도 보면 아마 계속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가 광주는 넓은 평형대, 큰 평형대, 대형 평형대가 수익률도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현장 가보면 대형 위주로 많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로 듣고 데이터로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데이터는 지금 너무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서 요새는 좀 약간 필수인 것 같아요. 선택보다는. 근데 솔직히 저도 기계치에 컴맹에 경로치에다가 완전 컴퓨터랑은 안 친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새 데이터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필요하니까. 요새 이런 데이터 프로그램 잘 못 쓰겠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 컴퓨터 학원 가잖아요. 그리고 엑셀 배울 때 뭐 PPT 배울 때 학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부동산 지인 관련 특강을 여러 번 들었고 오프라인으로 한 번 듣고 온라인으로 한 번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세금도 그렇게 듣잖아요.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저도 공부해가지고 처음에는 공급 물량 썼거든요. 옛날에 공급 물량 많았을 때는 그 공급 물량 데이터가 포트키 같은 약간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 맞는 키처럼 약간 느껴졌던 항상 때가 있죠. 항상 공급 물량은 끼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공급 물량만 봤었는데 지금은 다각도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특징, 그 지역의 특징이라던가 단지의 특징 이런 거를 나눌 수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 훨씬 눈에 확 들어와요. 초반에는 데이터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뭐 임장을 못 가고 투자가 늦어질 수 있지만 그 뒤로는 훨씬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요리사가 보조 요리사를 두는 것처럼 이것도 메인이 있고 보조 조사원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이거 확인했는데 그럼 네가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와 라는 보조 조사원이 조사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나한테 보고를 한다는 느낌?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도 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 능력도. 사실 통계라고 하는 거는 통계는 이꼴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만들고 싶을 대로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 따라가셔야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임대차 3법 때문에 8월 1일부터 최근 걸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임대차 3법이랑 연결해서 이제 날짜를 지정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최근에 전세가 많이 올랐대라고 하면서 2020년 초부터 6월 전까지의 기간을 잡아서
통계를 보여준 다음에 이봐 전세가 안 올랐는데? 라고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은 틀린 거였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거는 거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거 그리고 현실의 그 정책까지 접목시켜서 데이터에 넣어서 입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맞아요. 저 판단할 때. 부동산 지인 개발해주신 대표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줄여주셨어요.